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오거나이저 윤준석이고요. 금일 AIOS 테크콘에서 나눠볼 주제는 With or Without AI라는 주제로 AI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AI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AI를 써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AI를 단 한 번이라도 과제를 내는데 아니면 뭐 공부를 하는데 사용을 해봤다. 대부분들 들어주셨네요. 저도 AI 많이 써봤는데 이 AI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학습, 추론, 언어 이해, 문제 해결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방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현을 해낸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보통 세 가지 단계로 나누고는 하는데요.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그리고 초지능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AI,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이 AI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AI들은 약인공지능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알려진 AGI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까지 강인공지능은 공상과학과 상상의 영역에만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인공지능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 일반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공 일반 지능은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서 보셨던 아이언맨의 프라이데이 음성 비서라든지 그리고 영화 헐에 나오는 그 AI라든지 그리고 엑스 마키나라는 영화가 있다는데 거기에 나오는 로봇 등이 AGI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I가 언제부터 우리들 일상에 익숙해졌을까요? 잠시 이쪽 사진을 볼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알파고 아시나요, 다들? 알파고 들어보셨죠? 그 2016년에 구글 딥마인드라는 곳에서 그때는 이제 구글이 인수하기 이전이었던 것 같은데 딥마인드라는 영국계 회사에서 알파고를 출시를 해서 그 바둑 기사들의 기보를 학습을 해서 이제 프로 구단이었던 이세돌 기사와 대국을 했었죠. 이때 혹시 승패 기억하시나요? 아시는 분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시면. 네, 강현님. 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4승 1패로 알파고가 4승을 했고 이세돌이 1패를 했는 아니죠? 맞나요? 아니죠. 네, 알파고가 4승 1패를 했고 이세돌 씨가 4패 1승을 했는데 그 네 번째 판에 이겼었고 그 결정적인 수를 둬서 알파고가 그 수를 기반으로 이제 실수를 계속 연달아 해서 결국에 이세돌이 승리했다는 결과를 내게 되었는데요. 알파고는 그 인공신경망 또는 심층신경망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이제 입력값을 기반으로 출력 레이어를 산출해내는 기반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의 대국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있다, 이미 능가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AI를 우리들에게 조금 더 익숙해지도록 만들었던 사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 유케 마운틴이라고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 그래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그래프는 이제 불쾌한 골짜기라는 언캐니밸리 그래프라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오른쪽은 사람과 닮은 정도가 점점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Y축은 호감도인데 사람과 점점 닮을수록 호감도가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갑자기 낮아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불쾌한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비나 인간 형태의 로봇 그리고 어정쩡하게 인간처럼 생긴 그런 모형물들을
이 불쾌한 골짜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쾌한 골짜기를 넘게 되면은 진짜 사람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곳이 바로 대유쾌 마운틴이라고 불리는 지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화형 인공지능 AI들은 이 영역에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챗GPT 그림은 제가 직접 챗GPT한테 물어본 거고요. GPT니야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아직 못 먹었어. 너는 실제로 밥을 먹진 않지만 지금 바로 대화 가능 상태야. 너는 밥 먹었어? 라고 되물어봐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일라이자 효과라고 하는 것에 등장하는 일라이자 챗봇인데요. 일라이자 효과는 인공지능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 시에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이 인간처럼 이해하고 상호작용한다고 느끼는 경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라이자라는 챗봇이 1966년에 정신과 치료용으로 개발된 최초의 챗봇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일라이자가 실제로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용자가 대답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한다고 느끼고 그 과정에서 위안을 얻거나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I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산업 분야인데요.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업, 금융, 유통, 게임으로 좀 나눠봤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로봇이 직접 투자를 하는 AI 머신러닝 기반 투자 플랫폼 로봇 어드바이저를 운영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수요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852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업무에 AI를 활용하냐라는 질문에 10명 중에 9명이 업무에 AI를 활용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AI가 업무 생산성과 성과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냐라는 질문에 5점 만점에 4.1점에 해당되는 만큼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사진을 좀 보시면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건 오픈클로로 세팅해둔 비서인데 명함 사진을 찍어주면 연락처 등록도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메일 주소에서 누군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게 예전에 왔던 메일인가 했는데 왔던 메일이라는 거를 분석해서 알려주는 정도의 수준까지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제가 제미나이를 통해서 나노바나나로 무료 계정으로 이제 물어본 건데 보조 배터리 스펙을 주고서 이거의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조금 퀄리티가 그래도 있지 않나요? 최근에 구글에서는 나노바나나 프로를 선보였는데요. 한국어 글자도 자연스럽게 생성을 해준다고 합니다. 바이브 코딩은 2025년 안드레이 카르파시가 제시한 개념으로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개발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일상 언어로 개발 의도를 설명을 하고 LLM을 기반으로 해석을 해서 코드를 완전히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것이 바로 바이브 코딩의 정의고요. 바이브의 의미는 개발자와 AI 간의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결과물이 탄생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의 차이는 이제 원래는 전문가 중심, 높은 진입 장벽, 구현 세부사항 중심이었던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이 이제 아까 보셨듯이 비전 공자, 비개발자들도 아무나 누구나 하고 싶다면은 도전을 해서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허들이 낮아진 거죠, 어떻게 봤을 때. 그래서 결국 이 바이브 코딩의 진정한 가치는 기존 개발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도구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이브 코딩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한계를 인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AI 시대의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계점도 있는데요. 바이브 코딩을 하게 되면 코드 품질이 떨어지게 되고 유지 보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적인 취약점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에 과도한 의존을 하게 되면 기본 프로그래밍에 대한 원리의 이해가 부족해지거나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양상을 띠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AI 활용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제미나이 CLI를 이용해서 .md라는 .txt와 같은 비슷한 류의 파일 확장자로 작성한 수업 노트를 요약하고 보충 설명을 추가하는 기능을 사용 중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1, 2, 3, 4 해서 적으면 이렇게 보충 설명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전체 내용 요약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사용하셨던 GDG 체크인 사이트도 거의 80% 90%는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AI 시대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면 결국에 가져야 하는 자세는 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기본으로 두고 이 AI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는 이제 개발자가 아니라 프로블럼 솔버, 문제 해결자에 초점을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에 익숙해진다면 AI를 비판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KB라는 기업에서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기업에서도 사람 한 명 더 쓰는 것보다 AI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하고 그 AI끼리 조율을 해서 앱과 서비스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좀 더 이점이 있다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AI 시대에서는 AI를 안 쓰고 배척하기보다는 내가 그 AI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 AI를 활용해서 효율을 어떻게 하면 더 낼 수 있는가, 내가 이 문제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with or without AI였던 주제를 with and without AI로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with or without AI라는 것은 쓰거나 안 쓰거나가 되고 with and without AI로 바꾸게 되면 AI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지 않고를 동시에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써봤을 때 공부할 때는 without AI를 없이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할 때는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 AI의 사용법에 익숙해지고 그 AI를 활용해서 더 생산성 있는, 더 효율적인 그리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생각해보고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해주신 내용들 다 중요한 역량이고 강점이고 그리고 중요한 태도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며 with and without AI라는 주제로 제가 선정을 했던 이유는 최근에 취업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AI가 상당히 공격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부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꼽아봤고 사실 이 주제를 알면서도 이거를 대응을 하는 사람과 대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미래 향후의 향방은 크게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AI 시대에 더 창의적이고 더 유능한, 더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재가 되느냐와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갈림길이 지금 현재 서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중요한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AIS 테크콘을 맡은 성공회대 오거나이저 윤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